참담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이 다뤄지는 시장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참담합니다. 2인 체제에 5명이 합의하는 기관에서 2명이서 사실은 방송사 이 간부진, 사장단을 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보내기 위해서 무수한 범법들을 합니다. 예. 후임위원장을 강제로 해임했지 않습니까? 예. 한상희 위원장. 그랬다가 다시 법원 결정은 그렇죠. 그러나 달랐죠. 예. 예. 그거 보시면서 참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방송 EBS 사장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는, 아니 방통위는 제대로 의사를 쓰지 못해가지고 거의 지금 이 공무원들이 출장도 갈 수 네.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방송 장악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연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장악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성격상 속성상 옳은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 아니 그 김건희 씨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정치권에 그렇게 개입해 가지고 여러저러 이권 챙기고 고속도로 휘게 만들고, 그 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 그 이력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건 별개로 치고, 이 정권 들어와서 한 일들만 봐도 영 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리려고 자꾸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방송을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보내서 통제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무리한 일이 되고, 그 무리한 결과 결국 이제 비상계엄까지 하게 되고 파면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자기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저렇게 이제 무리한 짓들을 하면은 국가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도 결국은 손해가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런 걸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보수 세력들에게는, 극우 세력들에게는 이런 어떤 역사적 순리, 법칙 이런 것이 작용한다는 걸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더 민심은 양분되고 가짜 뉴스는 더욱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뭐 유명 강사라는 사람이 엉터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버젓이 뭐 방송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규제하고 자율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냥 자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규제를 한다거나 사회적 제도화 시키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좋은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내란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 씨가 임명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않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직원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예, 곧 나갈 사람인데 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본래 기관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가짜 뉴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심의를 통해서 제대로 걸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당에게 불리한 거, 그리고 야당에게 유리한 거 이런 것이나 걸러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국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부가 빨리 들어서야 될 거고, 그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훼손과 그 혐오, 발언 문제 이런 것들을 입법화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언론사나 그 플랫폼 회사들에게 그 어떤 자율적인 심의, 자율적인 걸러내는 작업을 좀 하도록 강력하게 좀 책임을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언론이 나오면 당연히 사실인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부 기관에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정부가 좀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정부가 계엄이나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인 그런 행태를 정부가 스스로 하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번 되었습니다. 정권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이제 뭔가 좀 정상화가 될 것 같고, 이거 검찰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런 걸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경제 개혁,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의 지나쳤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이나 또 경제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뭐 사회의 이제 개혁들, 검토 개혁을 비롯해 이런 것들도 잘 들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이제 약 한 달 정도 기다리는 문제가 있는데 긴 건 아닙니다. 네. 국가 지도자가 물론 그 일을 인식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고요. 또 언론의 전문가라든가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 수준은 높다고 봐요. 적어도 30% 제외한 분들, 네. 대한민국 이 정도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이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나 동남아나 우리보다 자원도 많고 훨씬 더 인구도 많고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고 선진국이 우리도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뭐냐? 우리 국민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무슨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중도 30%, 그다음에 그 진보 쪽에 30% 이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라가 또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가 망할 정도로 썩는 것을 막아줬다. 그게 다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윤석열도 결국은 탄핵을 당해서 쫓겨나잖아요. 이 폭정을 한 사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 특정한 여인에게 아무런 공직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고 최소한 시죠. 네. 최양욱 씨에게 이렇게 휘둘리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도 우리가 탄핵을 해서 아무런 그 저항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큰 피를 흘리거나 이런 것 없이 지금 두 번째 탄핵을 했는데 이거는 세계 민주주의 사회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물론 탄핵을 두 번이나 했다는 건 우리 민주주의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걸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성숙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한 증거죠. 그렇죠. 또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한국의 저 탄핵을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그 어떤 권력 폭정하는 권력을 폭정 세력을 쫓아내고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민주정부가 다시 또 들어서고 이렇게 하는 걸 부러워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저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최근에 미국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 오고요. 제 터키에 있는 친구, 제 무스타파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주 연락을 보내는데요. 터키도 지금 독재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에르도안이 엄청난 독재를 하고 있죠. 엄청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례에 깊이 감동을 받고 우리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한테 가끔 연락을 보내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해나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전 세계에 민주주의에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저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그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한국 민주주의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점에서 맞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게 이렇게 탄핵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미국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해가지고 의사당 난입하고 그 몇 명이 죽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못 오잖아요. 그리고 다 사면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50개 주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도 미국
꿈쩍도 안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소위 K 민주주의가 되겠죠. 네. K-팝이 그렇듯이 한국 민주주의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나. 실제로 동남아나 남미에서 이 시위가 정치적인 시위가 있을 때 한국의 그 K-팝이나 이런 것이 노래로 많이 불려지고 한국의 그 민주적인 시위 문화가 이게 확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원형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응원봉이 또 새로 이게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빛의 혁명이라고 저희가 빛의 부르죠. 네. 응원봉 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세계 민주주의 시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래서 맞습니다. 한국이 K-팝에서뿐만 아니고 K-칼처뿐만 아니고 민주주의에서도 세계를 선도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언론과 방송이 이걸 잘 전달해야 돼. 의미를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지금 또 방통위 방심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또 경영진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이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임명한 실력 없고 정권에 입맛 맞추는 경영진들이 제작진들을 방송을 못하게 막고 있는 제작도 못하고 나중에 방송, 방영, 송출까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내란이 종식이 안 되고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윤석열도 파면이 됐고 이제 지금 내란이 이 형사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제대로 아마 지금은 좀 이상한 그 재판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네. 지모 씨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사람도 한 달 후에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바뀌면 이 사람들도 이제 그 내란의 동조자,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처벌이 되게 될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또 한 단계 앞서게 될 거고요. 지금은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완벽하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잘 말씀하신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해 주신 이 팩트 체크, 가짜 뉴스를 우리 스스로 파악하고 인식하고 또 자정하고 가짜 뉴스를 멀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네.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아는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요. 걱정이 그렇습니다.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이런 극우적인 내용들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네. 청소년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란 세력들의 주장을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듣고 그게 일상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까 강조했는데 왜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이번에 그 시위에서 예. 그 응원봉 들고 나와서 한 게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민주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학교에서 정식으로 민주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군인으로 왔기 때문에 시민에게 맞서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도 이걸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영향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정부에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좀 그런 전문가도 좀 뽑아야 되겠지만 일반 선생님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학교에 가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생들에게 잘 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한 뭐 이렇게 10년, 20년 쌓이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공지능, 네. 챗 GPT 시대에 들어서서 우리 인간의 인식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인공지능들의 활약상들 그리고 사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또 이 폐해도 있고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또는 지금의 이런 언론 환경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인공지능 시대 우리 언론은 어때야 되고 언론 방송은 어떻고 또 이 방송에서 인공지능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거의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걸 믿지 못하는 이유는 왜 딥시크에서 중국 것이 상당히 각광을 갑자기 받기 시작했는데 역시 중국 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제대로 되진 않아요. 네. 중국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이제 입력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 입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 AI 인공지능 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중국 다음에 이제 한국이에요. 일본조차도 안 됩니다. EU조차도 없어요. 한국은 그 세 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기초 자료 같은 것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의 입력에 대해서 절대 개입을 하면 안 되게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앞으로 특히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AI에 투자를 엄청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AI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이 생성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육도 많이 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이 손쉽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좋은 정보, 새로운 정보 그리고 그 알맞는 정보, 올바른 정보를 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유튜버도 올드 미디어, 리거시 미디어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사실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돼요. 네. 챗GPT에게 방송 원고 3분짜리 써줘 그러면 너무 멋들어지게 잘 그러니까요. 쓰고요. 네.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줘 하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방송이 지금 과거에 엄청난 장비에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도 방송이 가능한 시대가 됐는데 여기에 더해서 모든 컨텐츠와 프로그램까지도 지금 인공지능에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방송 환경도 급변할 것 같습니다. 급변하죠. 급변할 수밖에 없죠.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리거시 미디어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최신이라고 하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이제 리거시 미디어가 되고 모든 걸 뉴스 내가 뭐에 좀 알고 싶은데 그거 좀 정리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디 가서 발표할 거 뭔가 새로운 거 알아야 할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력이 잘 돼야 되고 많은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은 다행히 이 플랫폼이 네이버니 카톡이니 다음이죠. 다음 카톡인데 이런 것들이 한국 거였잖아요. 이게 기초 정보가 있어요, 좀. 게다가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의료 관련 정보가 세계 최고입니다. 네, 이거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함부로 이게 그 일반 정보화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국가가 좀 이렇게 잘 개입을 해서 개인 정보로 이게 어떤 특정한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일반 정보화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표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이제 무슨 도표 만들고 할 때 그런 형식으로 정부 자료들이 이게 배포를 아예 원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다른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 표로 만들기가 어렵고 이 자료화하는데 걸림돌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정부에서 이렇게 잘 활용해서 컴패터블하게 그렇죠. 일반 자료화 쉽게 이렇게 잘 호환성도 그렇고요. 호환성 있게 이렇게 해주면은 한국은 AI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정보가 구성되면 아마 AI에 굉장히 많이 투자할 것 같고 AI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었으니까 6G 지금 5G를 하고 있죠. 6G, 5G를 하고 있는데 지금 6G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되고.
근데 지금 5G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연구 지원과 그다음에 자료를 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려면 특히 뭐 그 자율주행 같은 거는요 6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또 대한민국이 잘 될 텐데요. 자, 이제 불과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6월 3일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새 정부가 되면 우리 경험을 가진 우리 이 원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한국의 방송과 통신 그리고 언론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새 시대의 모습을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 그리고 또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분명히 누군가 지금 많이 나온 정치인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좀 이런 정책들 꼭 됐으면 좋겠다.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AI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통신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의 기초예요. 네, 어, 그렇죠. 이 통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이 현대 사회, 특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렇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은 통신이거든요. 통신. SOC라고 봐야 네, 되겠죠. SOC. 우리 사회 SOC. SOC인데 그게 이제 4G에서 5G로 넘어왔거든요. 네, 근데 5G가 제대로 된 5G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우리가 가장 먼저 했다고는 하지만 그 가장 먼저 한 것뿐이지 제대로 된 5G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지금 6G로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에 가장 앞서 있는 게 중국입니다. 네, 우리가 4G까지는 우리가 치고 들어서 우리가 가장 앞섰는데 5G까지는 근데 이제 5G를 고도화하는데 그다음에 6G로 넘어가는데 이게 중국 화웨이에 다 밀리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화웨이를 처음부터 그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부터 화웨이부터 이게 바이든 시절에도 엄청나게 바이든 화웨이를- 시절에 더 말고 또 네, 화웨이를 굉장히 견제했죠. 견제를 한 건데 그러나 중국이 그 자체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또 국가가 막 무조건 지원해 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빨리 이거 제대로 투자하고 키우지 않으면은 이거는 통신에서 밀려버려요. 한번 밀리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우주 굴기, 통신 굴기 예. 엄청난 그런 장이죠. 예. 우주 굴기는 걔들은 그 달에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뭐 나름대로 이제 우주도 하고 있지만 우주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통신입니다. 통신의 이 어떤 중요성,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초거든요. 이것이 디지털과 통신망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다행히 5G까지는 빨리 왔기 때문에 6G로 빨리 넘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뭐 사업자도 필요하다면 그 좀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자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게끔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 뭐 저는 만일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런 것은 많이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통신 시장의 새로운 미래상도 개척해야 되고 또 언론 방송 갈등과 또 대결이 점철화되어 있는 우리 이 언론 현장 또 방송도 정상화시킬 과제가 정말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거의 20여 년 전에 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 5년 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을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았거든요. 예. 물론 대립을 했죠. 대립을 했지만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고 상당히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저녁에는 뭐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입장도 얘기하고 이렇게 뭐 조정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방송통신위원장 와가지고 야당 의원들의 그때 이제 야당이죠. 예. 우리가 여당이었고 야당 의원들에게 뭐 이게 식사라도 좀 같이 하면서 좀
얘기 좀 나누자 그러는데 왜 우리가 당신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느냐 딱 거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됐는가. 아니 대한민국에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또 타협도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갈수록 더 이렇게 드는데 그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를 맞습니다. 보니까 특히 그 극우 세력의 유튜브 보니까 엄청난 증오와 뭐 거짓말 뭐 이런 걸로 막 이 적대감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군가 새로운 지도자는 정말 통합적인 그다음에 어떤 뭔가 그 적극 소통과 소통과 협상. 협상 네.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분이 만약 그 이재명 씨가 그걸 든다면 그런 자세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실제 경험해 네. 본 그런 실제 모습에서도 협상하고 조정하고 당시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요. 예산도 배정해주고 서로 소통하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이분은 또 이번에 뭐 조갑재 씨니 뭐 정규재 씨니 이런 분들조차도 좋아하고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 국립현충원에서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더해서 박정희, 이승만 저는 대통령까지 그것도 참배를 했습니다. 잘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 일에 우리가 과거에 그 사람들의 행적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그걸 막 적대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원칙과 철학이 또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협상과 조정, 국민을 섬기는 그런 일이라면 실사구시로 나서야 된다.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썼던 휘호, 실사구시.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저희 시사버스에서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현실 감각. 감각 네. 이것이 이제 잘 결합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면 그거는 잘 하지 않겠나. 네. 기대가 큽니다, 저는. 네. 네. 위원장님 기대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요.